내 칠순엔 돈 없다더니 내 친정아버지 칠순에는 몰디브 여행을 간다고. 나는 부엌에서 국을 휘젓다 그대로 손에서 국자를 놓쳐버렸다. 그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구치듯 치밀어 올랐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는 홀로 아들을 키웠다. 아들 준노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켰다. 이 작은 아파트 한 채가 내 전부였지만 그래도 누구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 그 대가가 뭐였냐? 이제 칠순을 맞은 내게 돌아온 건 며느리 서영의 차가운 한마디였다. 요즘 누가 칠순 잔치해요? 돈도 없는데 무슨 잔치를 해요? 그 말이 내 귀에 꽂히던 순간 마치 찬물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쓴 것 같았다.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이 더 비참했다. 내 아들, 내가 피땀 흘려 키운 자식이 제 아내의 눈치만 보며 어미를 방치하는 꼴이라니. 나는 그날 밤 방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칠순이라 인생에 단 한 번뿐인 나를 저들은 이렇게 짓밟는구나. 눈물이 줄줄 흘러 베개를 적셨다. 그저 소박한 밥상,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그 말 한마디면 됐다. 그런데 그게 그토록 어려운 일이었단 말인가.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찾아왔다. 부엌에서 반찬거리를 다듬고 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서영의 통화 소리. 응, 이번에 아빠 칠순이라 온 가족이 몰디브 가기로 했어. 비행기표만 200만 원 넘더라. 근데 다행이지 뭐 시어머니 덕분에 카드 한도 늘어나서 해결했어.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시어머니 덕분이라고? 내 피 같은 돈을 말하는 거야? 지난 몇 달간 서영은 카드값이 급하다며 내게 돈을 빌려갔다. 처음엔 3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점점 불어났다. 나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어렵게 모아둔 적금을 깨서 그 돈을 건네줬다. 아들에겐 차마 말하지 못했다. 집안 평화가 깨질까봐 며느리가 진심으로 힘들어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돈이 뭐였다고? 친정아버지 칠순 몰디브 여행에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손에 쥔 칼이 덜덜 떨렸다. 배추를 썰다 손끝을 베었지만 피가 흐르는 것도 몰랐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같은 칠순인데 나는 무시당하고 며느리 친정은 호화 해외여행이라니.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 돌아왔다. 서영은 화장대 앞에서 새로 산 원피스를 걸쳐보고 있었다. 여행 가기 전 들떠있는 모습이 눈에 훤히 보였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그 모습이 더 기가 막혔다. 저녁상에 앉았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노야, 서영아 다음 주가 내 칠순인데 우리 가족끼리라도 작은 자리 하나 해볼까? 순간 아들이 멈칫하며 내 눈을 바라봤다. 그러나 입을 열기 전 서영이 먼저 차갑게 잘라냈다. 어머니, 요즘 누가 그런 거 해요? 돈도 없는데 무슨 잔치를 해요? 내 귀에 그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아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밥숟가락이 덜컥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집안에서 나는 투명 인간이라는 걸. 밤이 깊어갈수록 분노는 커졌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은 호구로 살 수 없어. 반드시 며느리 정신머리를 고쳐줘야 한다. 그 순간 내 안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활활 타올랐다. 칠순을 무시당한 여자가 어떤 결심을 하는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며느리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이다.
아주 뼈저리게. 정말 내가 이 집안에서 가장 만만한 존재였던 걸까? 나는 부엌 의자에 앉아 멍하니 식은 국을 바라보았다. 숟가락은 이미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굴러가고 있었지만 주울 힘조차 없었다. 서영의 차가운 말투, 아들의 침묵 그 모든 게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내가 원한 건 거창한 잔치가 아니었다. 호텔 뷔페도 리조트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가족끼리 모여 앉아 따뜻한 밥상 차려놓고 어머니, 오래 사세요라는 한마디면 됐다. 그런데 그 소박한 바람조차 며느리에겐 사치였던 모양이다. 밤이 깊었다. 방 안에 홀로 누워 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요즘 누가 칠순잔치 같은 거 해요? 돈도 없는데 무슨 잔치를 해요? 그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베어냈다. 칠순을 맞이한 내가 왜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진 기분이어야 하지? 눈물이 흐르다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다. 서영은 날 뻔뻔하게 이용했다. 카드빚을 갚아달라며 손을 벌릴 때는 간절한 얼굴을 하고 내 칠순에는 무시로 일관했다. 게다가 친정아버지 칠순에는 몰디브 여행을 당당히 준비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부엌에 불을 켜고 앉아 수첩을 펼쳤다. 지난 몇 달간 서영에게 건넨 돈을 하나하나 적었다.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700만 원 그 총합은 이미 2,4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온 적금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어버리다니. 내가 바보였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바보로 살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오갔다. 서영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새로 산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나는 밥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냈다. 준노야, 엄마가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짜증 섞인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또 무슨 걱정이에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짧은 대답에 내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아들은 이미 내 편이 아니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휘둘리고 진실조차 보려 하지 않는 아들. 나는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점점 더 선명해졌다. 이대로라면 나는 평생을 며느리의 돈줄로만 쓰이고 버려질 것이다. 아들은 눈치만 보며 침묵할 것이고 결국 내 남은 인생은 모두 며느리의 배를 불려주는 데 쓰이겠지. 안 돼. 이제라도 끊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그날 저녁 나는 부엌 창가에 서서 깊은 호흡을 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내 속의 분노와 닮아 있었다. 칠순이라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나는 결심했다. 첫째, 더 이상 며느리의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겠다. 둘째, 내 재산은 절대로 며느리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 셋째, 며느리에게 내가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그날 밤 거울 속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정우가, 너는 더 이상 당하지 마라.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지켜라. 그리고 문득 마음 한 구석에서 싸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좋다. 며느리야, 내가 몰디브에서 웃을 때 나는 내 칼을 갈고 있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 내 발밑을 무너뜨려 주마. 내 절망은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평범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배신당한 여자의 분노가 깨어났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칼날이 되어 며느리에게 향할 것이다. 그래, 이제는 내가 칼을 쥘 차례다. 나는 부엌불을 끄고 거실 한가운데 앉았다.
온 집안이 조용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잠들었고 고요한 밤 공기 속에서 내 심장 소리만 쿵쾅거렸다. 그동안 나는 너무 착했다. 너무 바보 같았다. 돈을 내주면서도 눈물 삼키면서도 그저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더 이상은 착한 어머니가 아니다. 이제는 무서운 심판자가 될 것이다.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다. 며느리 서영에게 건넨 돈의 목록.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쭉 이어지는 금액이 2,400만 원을 훌쩍 넘었다. 평생 남편과 함께 모아온 피 같은 돈이었다. 그 돈으로 손주 학원비를 보태주길 기대했었는데 현실은 며느리의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경비가 되어버렸다. 이대로는 안 돼. 반드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순간 며칠 전 동네 슈퍼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어르신, 요즘 주택연금 아세요? 집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 거라는데 어르신 연세엔 딱이라던데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주택연금 바로 그것이 며느리의 계산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침상을 차리며 일부러 서영을 관찰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다. 화려한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향수를 뿌리며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내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 내가 빌려준 돈 덕분이라는 걸 왜 모르는 거니? 아들이 출근길에 내게 말했다. 엄마,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서영이 눈치 보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내 아내가 내 엄마를 호구로 만들고 있다고. 아들은 여전히 모른다. 그게 더 한심하고 가슴 아팠다. 좋다. 그렇다면 이제 진실을 드러낼 날을 내가 만들겠다. 그날 오후 나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소개받은 김영우 법무사는 내 얘기를 차분히 들어주었다. 어르신 말씀대로라면 며느님이 계속 경제적으로 압박을 드리는 상황이군요. 확실하게 끊어내려면 주택연금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을 담보로 공사에 넘기시면 상속할 재산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가져갈 게 없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럼 이 집은 제 것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네. 하지만 매달 안정적인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집을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곧 결심했다. 좋습니다. 당장 시작해 주세요.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집이 내 것이 아니게 된다는 두려움보다 서영이 더 이상 내 집을 노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통쾌했다. 그날 밤 서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몰디브 여행짐을 싸고 있었다. 화려한 원피스, 새로 산 수영복, 비싼 화장품들 캐리어 속에 차곡차곡 담기는 물건들을 보며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좋아, 마음껏 싸라. 내가 여행에서 웃고 떠드는 동안 나는 내 발밑을 뽑아버릴 거다. 며칠 후 공사 직원이 집에 방문해 감정평가를 했다. 집 안 곳곳을 사진 찍는 모습을 보며 서영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냥 보험 관련해서. 서영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건 복수의 첫 단추였다. 며느리는 몰랐다. 내가 주택연금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녀의 모든 계산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녀가 몰디브에서 웃는 사진을 찍고 있을 때 나는 내 노후를 지키고 그녀의 야망을 짓밟을 준비를 마치고 있을 것이다. 복수의 칼은 이미 갈아졌다.
이제 며느리야, 내가 당할 차례다. 이대로만 가면 완벽하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주택연금 계약서를 꼼꼼히 다시 확인했다. 도장까지 찍고 난 뒤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생각만 해도 통쾌했다. 며느리 서영이 아무리 발악해도 이 집은 절대 그녀 손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계획대로만 흘러가던가. 그날 내 앞에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다. 며칠 뒤 동네 슈퍼를 들렀을 때였다. 슈퍼 사장 김정순 아주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어르신, 요즘 힘드신 일 있으시죠? 동네에 소문이 파다해요.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소문이요? 무슨 소문이요? 며느리분 얘기예요. 백화점에서 카드 긁고 친구들이랑 호텔 다니는 거 다들 알아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카드빚 대신 갚아준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모멸감에 손이 떨렸다. 세상 천지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바보처럼 속고 있었다는 거야? 나는 당장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김 사장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 이런 건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서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동맹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소문이 이렇게 퍼져 있다면 내 체면은 이미 땅에 떨어진 것 아닌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 다른 변수가 나를 덮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관리소장이 나를 불렀다. 어르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왜요? 며느리분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지난번에 관리비 체납건도 그렇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들과 마찰도 많았어요. 어르신이 대신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관리비라니? 나는 매달 꼬박꼬박 냈다. 그런데 며느리가 몰래 체납을 쌓아왔던 모양이었다. 나는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젠 단순히 집안 문제가 아니었다. 서영은 동네 망신, 아파트 망신까지 끼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주택연금으로 내 재산을 지키는 계획은 완벽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고 있었다. 첫째,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내가 호구 시어머니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 둘째,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나설 만큼 며느리의 행실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 만약 이 소문이 아들에게 전해지면? 아니, 이미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순간 내 계획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내 오랜 친구 박영자였다. 그녀는 나보다 한 달 먼저 칠순을 맞아 자식들이 호텔에서 성대한 잔치를 열어줬다는 소문이 동네에 자자했다. 그날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다. 정우가, 너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니? 내가 다 듣고 있어. 내 며느리가 너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나는 순간 울컥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한 내 사정을 영자가 먼저 알아줬기 때문이다. 영자야, 나 너무 바보 같지? 내 돈으로 그 여자 친정아버지 칠순 몰디브 여행을 보냈어. 수화기 너머에서 영자가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이건 그냥 참을 일이 아니야. 너 가만히 있으면 진짜 끝장이야. 내가 변호사도 알아봐 줄게.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 나는 숨이 막히듯 눈물이 터져 나왔다. 외롭던 싸움에 드디어 편이 생긴 기분이었다. 하지만 편이 생기면 반드시 적도 생기는 법. 며느리 서영은 내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너무 빨리 눈치챘다. 그날 저녁 서영이 내 방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눈빛이 싸늘했다. 어머니,
요즘 뭘 그렇게 바쁘게 다니세요? 어디 법무사 같은 데도 다니시던데. 어머니가 저 모르게 무슨 일 꾸미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미 알아챈 것인가?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노후 준비 좀 하려는 거다. 하지만 서영은 끝까지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한테 숨기는 거 나중에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그 말은 분명 협박이었다. 나는 방문이 닫히자마자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하지 않았다. 내가 계획한 주택연금이라는 칼날은 이미 준비되었지만 그걸 눈치챈 며느리가 방해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뜻밖의 동맹들이 손을 내밀고 있었다. 조력자와 방해꾼, 이제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하지만 최후의 승자는 반드시 나일 것이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 모든 게 터져버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차가운 김이 빠져버린 국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이미 주택연금 계약은 끝났고 내 마음속 복수의 칼날도 벼려져 있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안했다. 며느리 서영의 눈빛 때문이다. 요즘 그녀는 내 동선을 예의주시하며 마치 내 속마음을 다 꿰뚫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예상치 못한 전환점은 늘 그렇게 불시에 찾아온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왔다. 서영은 화장대 앞에서 새로 산 립스틱을 바르며 거울을 보다가 아들을 향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 한 2,500만 원 정도?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2,500만 원? 서영아, 도대체 뭘 그렇게 쓴 거야? 여행비도 있고 쇼핑도 좀 했고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준노야, 그 돈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다. 아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순간 입술을 깨물더니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괜한 말씀은 하지 마세요. 오해만 생겨요. 그 말에 내 속이 폭발했다. 오해?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나한테 빌려간 돈이 얼마인지 알아? 2,400만 원이다. 내 평생 모은 적금을 다 털어 내 카드빚을 막아줬어.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며느리를 바라봤다. 뭐라고? 서영아, 엄마 말씀이 사실이야? 서영은 손을 떨며 대답했다. 그건 내가 힘들어서 여보한테 말하면 속상해할까봐. 그 순간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 폭발했다. 이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다. 아들은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서영아, 너 엄마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갔으면서 나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 도대체 왜? 여보, 나도 갚으려고 했어. 진짜야. 그런데 자꾸 일이 꼬이고 금액이 커지다 보니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갚으려고 했다고? 그 돈으로 내가 뭘 했는데? 명품 가방? 호텔? 몰디브 여행? 그래, 다 봤다. 내가 내 돈으로 친정아버지 칠순잔치를 치른 거. 아들의 얼굴이 점점 분노로 일그러졌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변명했다. 어머니, 그건 상황이 달랐잖아요. 친정은 체면이 있고 어머니는 그냥. 체면? 급이 다르다고 했던 말 아직도 기억나?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온 순간 나는 이미 결심했어.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내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리라.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물었다. 엄마, 그래서 엄마 요즘 어디 다니신 거예요? 서류 같은 것도 챙기고 법무사 만난다던데.
나는 그제야 숨겨왔던 카드를 꺼냈다. 그래.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것도 아니다. 이미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이 집은 앞으로 공사 소유야. 내가 죽으면 공사가 처분하지. 너희한테 상속될 건 없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건 너희 사정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이용당하지 않아. 내 칠순을 무시한 데가 이제 너희가 치를 차례다. 그 순간 집안은 산산조각이 났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 자리엔 피 튀기는 전쟁만이 남았다. 아들은 혼란에 빠져 고개를 감싸쥐었고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시원했다. 내 속을 갉아먹던 비밀이 드디어 터져나왔으니.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이제 이 싸움은 진짜 전쟁이 될 것이다. 나의 한방은 분명히 강했지만 며느리 서영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여자가 아니라는 걸. 정말 이게 끝일까? 내가 모든 걸 잘못한 걸까? 나는 한밤중에 거실에 앉아 혼자 중얼거렸다. 모든 진실을 폭로한 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아들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서영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장면은 분명 내게 통쾌해야 할 순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는 예고 같았다. 폭로는 끝이 아니라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며느리 서영은 방 안에서 한참을 울며 아들과 다투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날카롭고 치열했다. 여보,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어? 집을 우리 모르게 주택연금에 넘겼다니. 서영아, 너 때문이잖아. 내가 카드비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어머니는 원래 우리를 싫어했어. 내 친정 아버지 칠순 때문에 괜히 흥분하신 거지. 나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마치 내 결심이 오히려 아들을 나락으로 몰아넣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식탁에 앉아 차갑게 물었다. 엄마, 정말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집을 연금에 맡기면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너희가 알아서 살아야지. 내가 평생 너희만 챙기고 끝내 혹으로 남으라는 거냐? 그러나 아들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내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아들의 마음마저 잃은 게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했다. 복수를 시작한 내가 이제 아들마저 잃게 되는 걸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주택연금 가입 소식이 어쩐지 동네에 퍼져나갔다. 누군가 입을 댄 게 분명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다. 정욱 할머니 집까지 넘겼대. 며느리 때문에 그렇다잖아. 참 딱하다 딱해. 나는 시장을 걷다 그 말들을 들으며 눈물이 핑 돌았다. 분노로 시작한 내 선택이었지만 남들 입에 오르내리자 체면이 땅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더 큰 문제는 며느리였다. 서영은 이제 대놓고 나를 향해 적개심을 드러냈다. 어머니, 저희를 집 밖으로 내쫓으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뻔뻔함 대신 차가운 살기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는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이대로 나가면 진짜 끝장이야. 엄마가 우리를 망치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서영아, 그만해. 내가 만든 일이잖아. 아니야, 엄마가 일부러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거라고. 나는 방문 뒤에서 그 대화를 듣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가 지키려 한 건 내 노후와 자존심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이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이 내 방에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눈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엄마 편이고 싶어요. 그런데 서영이가 너무 불안정해요. 엄마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친정에도 얼굴 못 들이겠다고 매일 울어요.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복수가 결국 아들을 파멸시키는 독이 되고 있는 건가?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터졌다. 서영이 내 서랍을 몰래 뒤지다 주택연금 계약서를 발견한 것이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주택금융공사? 이미 서류에 도장까지 찍으셨네요? 저희 몰래 이런 짓을 해요? 그녀는 계약서를 손에 들고 찢어버릴 듯 흔들며 소리쳤다. 아들이 달려와 멈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 알았으니 좋다. 내가 내 돈으로 날 무시한 대가야. 내 욕심은 여기서 끝이다. 그러나 서영은 울며 아들에게 매달렸다. 여보, 보세요. 어머니가 우리 인생을 다 망치려 해요. 이대로 있으면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양쪽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목소리에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잘한 걸까? 아니면 결국 며느리의 말처럼 내가 미쳐버린 걸까? 내가 세운 계획은 분명히 완벽했다. 하지만 이제 아들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나를 짓눌렀다. 이 싸움에서 진짜 패배자는 혹시 나 자신은 아닐까? 나는 처음으로 흔들렸다. 복수의 칼날을 쥔 손이 이제는 덜덜 떨렸다.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해도 오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손에 쥔 찻잔을 덜덜 떨며 며느리 서영을 바라봤다. 순간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에 집안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드디어 감춰왔던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며느리 서영은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다. 얼굴은 울분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도끼를 품고 있었다. 어머니, 왜 저만 괴롭히세요? 친정아버지 칠순 여행 좀 다녀온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죄라고? 내가 내 돈으로, 내가 평생 아껴온 적금으로 그렇게 호화롭게 즐겨놓고 지금 죄가 아니라고?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분노 때문이었다. 아들이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애써 진정시키려 했다. 둘 다 그만해. 제발 이러다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요. 하지만 이미 불길은 번져버렸다. 서영이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댁에서 인정받은 적이 없어요. 늘 친정이랑 비교당하고 늘 무시당했어요. 내 입에서 무시라는 말이 나오냐?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왔는데. 내 카드빚 갚아주느라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잃었다. 그런데도 내가 나한테 급이 다르다고 했지? 그게 무시가 아니면 뭐야? 순간 방안 공기가 폭발하듯 무거워졌다. 아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내 심장은 거세게 뛰었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최후의 전쟁이 시작됐다. 서영은 울면서도 맞섰다. 어머니, 그건 일시적인 거였어요. 제가 조금만 더 벌면 다 갚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못 믿고 집까지 연금에 맡겨버리니까 이제는 제 삶이 끝장이에요. 내 삶이 끝장? 내 인생은 뭐였니? 평생을 아들 키우고 가정 지키려고 애썼는데 내 칠순은 무시당하고 내 친정아버지 칠순에는 몰디브로 떠났지.
그게 내가 말하는 공평이냐? 서영은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다. 네, 저는 친정을 더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그 말은 내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다. 순간 숨이 막히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아들이 서영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다. 서영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내 가족이잖아. 왜 그렇게 말해? 하지만 서영은 아들을 뿌리쳤다. 여보, 이제 알았잖아. 어머니는 우리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어. 늘 자기 희생을 내세우면서 우릴 올감했어. 우리 인생을 쥐고 흔든 거라고. 나는 두 손으로 탁자를 힘껏 내려쳤다. 쾅! 하고 울리는 소리에 모두가 멈췄다. 그만해.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내가 내 적금을 깨고 내 빚을 갚아줬던 거다. 하지만 내가 오늘 한 말로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난 너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서로를 향한 마지막 끝마저 그 순간 끊어졌다. 서영은 갑자기 비웃듯 웃었다. 좋아요, 어머니. 그럼 우리 이제 적으로 살아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무릎 꿇고 울던 며느리로만 보셨겠죠? 근데 저도 방법이 있어요. 그녀는 눈을 번뜩이며 아들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이대로 당할 거예요? 어머니가 집까지 빼앗아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 있어요? 아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양쪽을 보며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내가 무슨 방법을 쓰든 더 이상 내 인생을 건드릴 순 없어. 내가 만든 카드빚, 내가 책임져라. 내 친정아버지를 위해 몰디브에 쓸 돈이 있었으니 그 책임도 내가 져라. 서영은 부들부들 떨며 울부짖었다. 어머니,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저를 이렇게 몰아붙였으니까 저도 끝까지 갈 거예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발 서영이를 여기서 몰아내지 마세요. 저한테는 아직 아내예요. 저 혼자서는 못 삽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갈라지는 듯 아팠다. 아들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며느리를 계속 두면 집안이 무너질 게 뻔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결국 결단을 내렸다. 좋다. 내가 아내를 선택하겠다면 그 선택의 대가도 내가 져라. 오늘 이후로 나는 너희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내 집도, 내 돈도, 내 마음도. 이제 끝이다.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모두가 알았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걸.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늘 잿더미만 남는다. 서영은 결국 집을 나갔다. 아들은 그녀의 손을 붙잡고 같이 나갔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메아리쳤다. 그 소리가 내 귀에는 마치 가족의 마지막 장송곡처럼 들렸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한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다. 쓸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분명히 내가 원한 결말이었다. 며느리에게서 벗어나고 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내 재산을 지켜낸 것.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들끓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내게 속삭였다. 정욱 할머니, 큰일 치르셨네요. 며느리한테 호구 잡히던 거 다들 알았어요. 잘하셨어요. 그들의 말은 내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시켜주는 듯 했지만 집에 돌아와 불 꺼진 거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들의 빈 방, 서영이 늘 화장하던 화장대, 두 사람이 웃으며 TV 보던 흔적들 모두 나만 남겨둔 채 사라진 풍경이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나는 정말 승자인가? 한 달 후 아들이 홀로 찾아왔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에
눈 밑은 짙게 패여 있었다. 엄마, 저 결국 서영이랑 따로 살기로 했어요. 나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내가 그렇게 끝까지 지키려던 아내 아니었니?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서영이는 빚을 줄일 생각이 없었어요. 또 친구들 만나서 쇼핑을 했더라고요. 결국 제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무거웠다. 순간 안쓰러움이 몰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한 안도감도 있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선택은 아들이 스스로 한 것이다. 며칠 뒤 소문을 통해 들려온 소식이 있었다. 서영은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카드사에서 집요하게 빚 독촉을 했고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다 했다. 체면 있는 집안이라던 친정은 결국 그녀를 버리고 말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가만히 그 이야기를 곱씹었다. 서영아, 내가 그렇게 말하던 급과 체면 결국 아무 소용 없었구나. 끝까지 믿었던 건 돈과 체면, 하지만 남은 건 고립뿐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상을 차려 앉았다. 소박한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예전엔 두 사람을 위해 반찬을 더 만들며 애써 웃곤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 수 있었다. 밥을 먹으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제야 내 인생이 내 손에 돌아왔구나. 아들은 가끔 들렀다. 올 때마다 미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나는 다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준노야,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거다. 엄마가 대신할 수 없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 차려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시간은 흘렀다. 주택연금 덕분에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은 내 노후를 안정시켜 주었다. 서영에게 뜯겨나가던 돈 대신 이제는 나를 위한 꽃을 사고 건강식품을 사며 작은 행복을 누렸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호구처럼 살면 결국 당하는 건 나 자신이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가족조차도 이용하려 드는 순간엔 끊어야 한다. 창밖에는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단풍이 붉게 물들며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 풍경을 보며 나는 지난 칠순을 떠올렸다.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은 쓸쓸한 생일.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우가 칠순 축하해.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찾은 날이니까.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늦게라도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용하면 결국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인생은 결국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긴 싸움 끝에 얻은 통쾌함과 가족을 잃은 씁쓸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